이 사람은 알리바바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년입니다. 그는 매일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미궁에 도달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트럭으로 나르던 중 알리는 자신을 알라딘이라고 소개하는 한 아이가 사장의 수박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사장이 점검하러 오자 알리는 이를 숨기려 하지만 사장은 억지로 들어와 확인합니다. 결국 알리는 사장에게 얻어맞고 임금을 잃게 됩니다. 그날 저녁, 씁쓸한 마음을 안고 알리는 다시 알라딘을 만납니다. 알리는 매우 화가 나서 미궁을 정복해 돈을 벌기로 결심합니다. 이 미궁들은 약 14년 전부터 전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궁을 정복한 사람은 엄청난 재산과 함께 소중한 보물들을 얻게 되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나르는 양탄자와 마법의 램프입니다. 알리는 그저 지쳐서 잠이 든다. 다음 날 아침, 알리는 알라딘에게 미로를 정복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이야기하고 그가 목표로 하는 첫 번째 미로는 저 위에 있는 것이다. 저 위의 미로는 10년 전에 나타났고 알리는 그것을 정복하여 부를 얻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갑자기 알라딘은 한 소녀와 부딪힌다. 그 소녀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알리는 곧 그녀가 노예라는 것을 깨닫는다. 소녀는 자신의 쇠사슬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어 알라딘은 플로트를 꺼내어 그녀의 발에 있는 쇠사슬을 부수는 음을 불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 행동에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예 절도라고 여겨지며 범죄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알리의 고용주가 와서 알리에게 이 소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다. 스스로 노예가 되거나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사라고 한다. 하지만 알라딘이 또 다른 음을 불자 갑자기 두 개의 거대한 팔이 나와 고용주와 그의 부하들에게 교훈을 준다. 경비병들이 그들을 찾으러 오자 알리는 알라딘을 끌고 도망쳐야 한다. 이제 자유로워진 소녀도 함께 도망친다. 그들은 둘 다 지하실에 숨어 있고 알라딘은 알리에게 이 피리 안에 에르고라는 지니가 있다고 말한다. 알리는 이 사람에게 가치를 보고 알라딘과 친구가 되기로 결심한다. 뚱뚱한 매니저는 도망친 노예에 대해 보스에게 보고하러 갔고 알리는 알라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알리는 알라딘이 큰 가슴을 가진 여자를 좋아해서 그를 데리고 여자들을 보러 간다. 알라딘이 에르고를 위해 더 많은 친구를 찾기 위해 미로에 들어갈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알리는 안도감을 느낀다. 알리는 그곳에서 가장 잘생긴 여자아이를 부르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근육질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나가려고 할 때 알리는 매니저에게 다시 붙잡힌다. 매니저는 알리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하든지 아니면 수배 전단지를 곳곳에 붙이게 하겠다고 한다. 알리는 빚을 갚기 위해 미로에 가고 싶지만 매니저가 그를 비웃자 알리는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일을 마친 직후 알라딘은 그가 전에 구해준 소녀가 다시 붙잡혀 광산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가는 길에 알리는 자신과 알라딘 모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사를 듣고 아첨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도중에 전체 수송대가 거대한 나무에게 공격받는다. 사장은 술밖에 신경 쓰지 않고 알리에게 빨리 술을 모으라고 한다. 소녀와 어린 소녀가 나무의 입에 빠졌지만 사장은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의 어머니는 누군가 제 아이를 구해달라고 계속 외친다. 알리는 이 탐욕스러운 사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를 주먹으로 치기로 결심하고 술통을 내려놓는다. 그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술을 나무에 던지려고 하지만 힘이 부족해 알라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에르고는 나무를 열고 알리가 술통을 던져 이 촉수들이 두 소녀를 풀어주게 하지만 에르고는 나무에 의해 빨리 묶여버려 알리가 사람들을 끌어내기만 하고 자신은 빠지게 된다. 하지만 알라딘은 머리수건을 풀었고 그것은 사실 비행 양탄자였으며 알라딘은 많은 술을 가져와 알리를 구한다. 알리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알라딘은 술을 잔뜩 떨어뜨려 나무가 알리와 에르고를 풀어주게 한다. 둘 다 도망치고 사장은 술이 없어져서 계속 소리친다. 하지만 에르고가 일어나서 한번 휙 스치고 알라딘과 알리를 데리고 간다. 알리는 귀찮은 일을 피하고 알라딘과 함께 모험을 시작한다. 그들은 미로 앞에 도착한다. 알리는 이 문을 만지면 둘 다 미로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미로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향 여행으로 볼 수 있다. 알리는 확신이 없지만 졸린 알라딘이 둘 다 밀어넣는다. 안으로 들어가자 알리는 작은 호수에 놓여 있다. 게다가 물 표면에 기름이 떠 있다. 알라딘을 보자마자 알리는 불이 내려와 호수 전체를 태우기 전에 빠르게 그를 물가로 데려온다. 한편 도시의 군주도 미로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안에서는 두 청년이 굴러오는 바위에 쫓기고 있어서 에르고를 불러 빠르게 도망쳐야 한다. 셋 다 결국 동굴로 떨어진다. 알라딘은 에르고를 부를 때마다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불평한다. 알리는 뭔가를 안 가져온 것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알리는 근처에 큰 개미를 발견하고 알라딘은 이미 거대한 개미에게 머리를 물렸다. 알리는 소년을 끌어내고 칼로 개미를 잘라내야 한다. 그들이 약해 보이자 알리는 그들을 모두 베어버린다. 갑자기 그들은 액체처럼 변해 개미 사람으로 합쳐지고 불을 내뿜기 시작한다. 알라딘은 에르고를 불러내고 에르고의 손에 불을 칠해야 그가 한 번의 타격으로 이 개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알라딘은 그 후 탈진에 기절하고 알리는 알라딘을 근처 구석에 남겨두고 쉴 수 있게 한다. 알리는 에르고를 부르기 위해 피리를 불어보려 하지만 그는 그 재능이 없다. 그는 알라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갑자기 알리가 깨어났을 때 그는 주인이 여기 들어온 것을 발견한다. 갑자기 분홍머리 소녀가 여기에서 알리와 알라딘을 발견하고 주인을 부른다. 주인은 알리를 무시하고 알라딘만을 막이라고 부르며 부른다. 갑자기 그는 사람들에게 알라딘을 데려가고 알리를 처리하라고 명령한다. 알리는 힘겨운 근육질의 하인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주인은 알리가 이 하인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서 이 하인은 쓸모없다고 여겨 처분하면서도 알리를 칭찬해야만 한다. 알리는 주인에게 끌려가게 된다. 그들이 돌판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알리가 아는 언어로 되어 있어 주인은 그가 쓸모있다고 보상해준다. 알리는 돌판을 번역한 후 불을 뛰어넘고 용상의 입에 있는 네버를 당기기로 결심한다. 주인의 무리가 지나가자 다시 불이 솟아올라 알리를 태운다. 주인은 알리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한다. 알라딘은 깨어나고 주인님이 알리를 알라딘의 피리를 훔쳐서 떠났다고 말해준다. 그는 남은 근육질 하인을 데리고 정찰을 떠나고 분홍머리 소녀는 알라딘을 지키라고 여기에 남겨둔다. 알라딘은 그녀가 우울해 보이자 그녀를 웃기기 위해 광대 얼굴을 만든다. 그녀는 어두운 영토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 그녀의 고향은 단지 저개발 지역일 뿐이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사람들이 충분히 잘 살고 있어서 개발되지 않은 것뿐이다. 알라딘은 소녀에게 알리가 어디 있는지 묻고 그녀는 알리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알리는 바로 알라딘의 머리 위에 나타난다. 주인님이 돌아와서 알리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사실 알리는 석판을 잘못 해석했고 용 조각상 발치에 있는 진짜 길을 찾았다. 그때 튀어나온 불기둥은 그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알라딘과 함께 나는 양탄자를 타고 탈출한다. 그 소녀는 강한 다리로 벽을 올라 그들을 쫓았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떨어졌다. 알리와 알라딘은 탈출한 후 문에 도착했다. 이 문은 두 사람이 열어야 하며 그래서 희망과 참깨 그들 둘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저 풍경일 뿐이다. 사실 그들은 아직 안에 있다. 이때 주인은 소녀를 비난하지만 괴물들은 그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알라딘은 에르고가 각 미로마다 묘지가 있는 방이 있다고 한 말을 떠올리며 이곳이 그 묘지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알리는 에르고와 친해지고 싶어서 알라딘에게 플루트를 되찾으면 알라딘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둘은 진짜 묘지에 도착하고 그것이 미로의 마지막 방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근육질의 노예가 여기로 떨어집니다. 분홍머리의 소녀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알라딘을 발로 차냅니다. 주님도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알라딘을 다시 지켜보게 하고 알리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알리가 이 작은 칼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검술 실력은 결코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한 알리의 자세를 왕의 자세로 인식했습니다. 알리는 자신의 과거를 잊었지만 그의 몸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 주님은 소녀를 다시 부르며 그녀를 도와주고 알라딘이 있는 곳에서 그녀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알리는 땅에 차여 넘어졌고 주님은 소녀에게 칼을 주며
그녀가 알리를 직접 처리하게 했다. 그러나 이 순간 알라딘이 깨어나 토템 가면을 사용하여 주문을 외웠다. 그는 알리를 도와 일으켜 세우고 주님에게 플루트를 되찾으라고 요구했다. 주님은 그것을 반환하지 않았고 알라딘은 다시 경고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주님은 그의 주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라딘은 왕들을 인도하는 마법사였고 알라딘이 선택한 왕에게 힘이 될 존재였다. 주님은 분홍머리 소녀를 공격하도록 보냈지만 그녀는 즉시 알라딘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플루트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고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돌려주었다. 알라딘은 다시 알리에게 돌아서서 자신이 여전히 알리의 친구, 알라딘일 뿐이며 다른 누구도 아니라고 알렸다. 갑자기 불기둥이 폭발하고 이 미궁을 지배하는 지니가 나타났다. 그는 알라딘을 막이라고 인식하고 알리가 알라딘이 선택한 왕이 될 것 같은 인물임을 보았다. 갑자기 에르고가 플루트에서 나타나 그의 머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짓으로 지니와 의사소통을 했다. 그 지니는 자신을 아몬이라고 소개하며 이 미궁의 지배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 미궁을 정복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아몬은 알라딘에게 마귀가 왕을 선택할 힘을 가진 마법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은 그들을 관리하고 이끌어줄 왕이 필요합니다. 진의 왕은 왕을 선택하기 위해 사람들을 내려보냈고 내려온 사람은 바로 알라딘이었습니다. 알리는 이 모든 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알리를 보며 아몬은 왜 알라딘이 그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이 미궁의 출구를 봉인하려 하자 아몬은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알리는 분홍머리 소녀에게 떠나서 주인을 무시하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와서 그녀에게 더 이상 그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졌고 그는 이 악한 군주와 함께 여기 묻히기로 선택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칼로 그녀의 사슬을 끊어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었다. 알라딘의 일행은 공식적으로 떠났고 전체 미로를 봉인할 사람은 또 다른 마귀였다. 알리는 이 재산을 사용해 신바드가 세운 도시로 가서 신바드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알리는 알라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덕분에 그는 이 미로를 정복할 수 있었다. 알라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여전히 미래도 없는 알바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비겁하다고 불렀지만 알라딘은 그가 이 미로에 들어가기 전에 한 영웅적인 일을 상기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함께 모험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그들이 미로에서 완전히 탈출했을 때 알리는 무너진 미로가 있던 곳에 앉았고 알라딘은 어떤 이상한 곳으로 텔레포트 되었다. 알리는 이 돈을 사용해 마을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고 알라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분홍머리 소녀는 알리가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알리도 알라딘을 찾기 위해 출발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이 알라딘은 깨어났다. 그는 자신을 루크의 아이라고 부르는 노파를 만났다. 루크는 알라딘과 노파가 모두 볼 수 있는 영혼 나비들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루크가 된다. 알라딘은 루크가 종종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그녀에게 말하며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했다. 알라딘은 밖으로 나가보니 이곳이 유목민 마을인 것 같았다. 정찰대가 돌아왔고 이 젊은 남자 도기가 알라딘을 찾아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이었다. 이 마을은 그들의 왕족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전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알라딘의 진위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가 스파이인 줄 알았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알리와 떨어졌던 도시를 물어보았다. 그들은 그 도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이곳이 그 도시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틀 후에 이곳으로 오는 캐러반이 있을 것이니 그들과 함께 가서 알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노파는 알라딘에게 이 유목민 부족이 수세기 동안 함께 살아왔으며 그녀는 알라딘을 이 큰 가족의 일원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알라딘은 말을 타고 놀고 있었고 꽤 멀리 끌려갔다. 다행히도 알라딘은 말을 탄 소녀에게 구조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외교 협상을 위해 이곳에 온 제국의 공주 렌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이 부족이 칸 추장이 이끄는 강력한 유목 부족임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부족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들이 자신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했으며 모든 땅을 연결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녀를 동반한 신하들은 이러한 평화로운 협상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마을이 이제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도비는 화가 나서 앞으로 달려갔지만 막혔다. 늙은 여인은 도비에게 물러서기를 원했고 공주는 굴욕감을 느끼며 떠나야 했다. 그날 저녁, 공주는 다음 날 새로운 명령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알라딘이 그녀에게 마을에 해를 끼치지 말라고 간청하러 왔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를 통합하여 죽임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 루크가 주저없이 그녀 주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알라딘은 그녀를 믿고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알라딘이 돌아오자마자 마을의 여자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늙은 여인은 도기에게 누구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알라딘은 늙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위해 돌아갔다. 병사들은 이제 소녀들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도기는 모두를 그곳으로 이끌었고 마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도기는 노파의 말을 기억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소녀가 거의 해를 입을 뻔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차분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동안 알라딘은 노파에게 마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다. 그녀는 마귀가 한때 지구에 내려와 탑을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을 세운 존재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세운 첫 번째 제국은 그녀의 강력한 유목 부족이라고 전해진다. 이를 들은 알라딘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공주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 도비, 더비의 그룹이 돌아왔고 그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기억하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때 그는 다시 침착함을 되찾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멈췄다. 그 노파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어리석은 자존심이 아니라 후손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주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앉았다. 노파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녀는 서서 달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그날까지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갑자기 화살이 그녀의 등에 곧바로 꽂혔다. 알라딘은 여전히 모른 채 그녀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했다. 알라딘과 다른 사람들은 노파가 부상당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급히 마을로 돌아가야 했다. 알라딘은 그녀를 빠르게 데려오기 위해 날아다니는 카페토를 꺼냈다. 다음 날 제국의 한 병사가 온몸에 화살을 맞고 돌아왔고 그 장군은 그것을 유목 부족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공주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고 싶어 했다. 장군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가겠다고 고집했고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군의 지휘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 싸울 것을 요구했다. 도비는 그들을 막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인이 의식을 잃은 사이 마을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일어나 싸웠다. 장군은 실제로 이것을 계획했다. 그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공주를 보내려고 했다. 공주가 죽으면 그는 지도자가 되고 공주가 돌아오면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그가 원하던 대로 피비린내 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공주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한 사람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베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오해를 풀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깨어나 그곳에 왔다. 할머니는 공주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기로 결심했으며 그녀가 공주의 사람들에게 총에 맞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주의 식민지가 되기로 선택하고 마을 사람들이 복종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다소 굴욕감을 느꼈지만 도비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자존심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마지못해 무기를 내려놓았고 돌아왔을 때 노인은 생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노인의 영혼은 알라딘과 함께 조금 더 머물렀다. 그녀는 알라딘을 진심으로 아꼈지만 그는 그녀와의 기억이 너무 적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알라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가 마귀이며 룩과 레네스의 힘에 의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길을 계속 가기를 바라았고 그녀는 그를 도우려고 룩의 흐름의 일부가 되기로 했다. 한편 공주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유목 민족 마을을 공격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을 전체가 식민지가 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도 거래를 하려고 했고 그녀가 전투에서 희생했다고 보고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화살이 그녀를 향해 날아올 때 그녀는 미로를 정복한 사람인 덕분에 여전히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 공주는 그녀가 싸우기 위해 변신하는 동안 자신의 신하에게 먼저 공격하라고 했다. 알라딘은 떠나려던 참에 룩의 흐름이 그를 필요한 곳으로 안내했다. 장군은 화살이 아군 병사에게 맞더라도 발사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는 공주가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그녀는 빠르게 에너지가 바닥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주는 문제를 깨닫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강력한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후 그녀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장군과 그의 병사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공주는 잡혀갔고 장군은 곧 그녀의 오빠도 함께 보내려 했다. 공주는 결투를 요구하며 일어섰지만 그는 누군가를 시켜 화살을 쏘게 하여 그녀를 부상 입혔다. 이때 알라딘이 도착했다. 그는 병사들을 쫓아내고 장군도 처리했다. 그는 공주에게 자신의 마기 신분을 밝히고 그녀의 부채에서 지니를 불러냈다. 에르고도 나타나 지니에게 설명했지만 지니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만을 섬긴다며 알라딘을 돕기를 거부했다. 그 후보는 바로 이 공주였다. 또한 그녀는 공주의 오빠 역시 그녀의 나라에 사는 마기에 의해 왕위 후보로 선택되었다고 밝혔다. 그녀가 언급한 마기는 알라딘과 알리가 정복했던 미궁을 무너뜨린 바로 그 마기였다. 알라딘은 마을 전체의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그는 마을 전체가 사용하던 검이 큰 노예가 사용하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을 전체에 말했다. 알라딘은 에르고의 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모험을 떠나라. 언젠가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떠올렸고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제 알라딘은 다시 친구 알리바바를 찾기 위해 여정을 계속했다. 이제 분홍머리 소녀로 다시 돌아가보자. 그녀의 이름은 안나이며 현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또래 친구 2명과 함께 여행 중이다. 안나는 그녀와 함께 여행하게 해준 두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그들도 안나가 매우 성실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도둑과 강도가 가득한 마을을 지나갔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들에게 이곳이 바로 안나의 고향에서 벌어진 내전의 영향으로 도둑과 강도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노예 상인을 만나고 여기서도 노예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익숙한 광경을 보며 안나는 다리의 멍이 빨리 사라지길 바랐다. 그녀는 어린 시절 주님에게 포로로 잡힌 트라우마의 장면을 다시 꿈꾸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금발 친구 레일라는 안나가 더 잘 잘 수 있도록 뭔가를 주기로 결심했다. 안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고마웠지만 레일라는 자신도 사막에서 죽을 뻔할 때 친구 사샤에게 구원받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사샤를 만나기 전에 한 소년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카라반의 리더는 안나에게 그녀의 고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도적 무리에게 차단되었다고 알렸다. 그래서 이제 안나가 집에 가고 싶다면 혼자 가야 한다고 했다. 안나는 그에게 도적들이 사라졌는지 물었다. 그들이 그녀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계속 허락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밤, 산적들이 그 노예상과 협력하고 있을 때 안나는 그들의 소굴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당당히 들어가서 그들에게 떠날 기회를 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명은 그녀를 깔보는 듯했으므로 그는 즉시 한 방에 쓰러졌다. 그 전체 그룹은 무기를 꺼내들었지만 리더가 큰 소리를 듣고 나와서 보니 안나가 몇 방에 그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다. 노예상은 그녀를 어둠의 땅 부족의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으로 알아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들을 두들겨 패고 있는 순간을 이용해 까마귀를 보내 그녀를 핥히게 했다. 갑자기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기절했다. 안나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작은 노예 소녀와 함께 갇혀 있었다. 그 소녀와 그녀의 가족은 브라 장비를 입은 남자에게 붙잡혔다. 그 소녀는 노예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몰랐기에 안나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두려워하는 소녀를 보니 안나는 자신도 예전에는 이 소녀와 같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소녀가 자신이 겪었던 무서운 시간을 겪지 않도록 그녀는 소녀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네일라는 안나가 도둑의 영토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구하러 가고 싶었지만
카라반 대장에게 금지당했다. 안나는 소녀가 열이 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노예 상인이 와서 소녀를 점검한 후 쓸모없는 노예에게 약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하이에나에게 먹이기로 결정했다. 안나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탈출하고 싶었지만 발목 족쇄가 여전히 너무 강했다. 여자가 던져질 순간 안나는 뒤를 돌아서 그녀를 구해준 근육질의 젊은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으로 사슬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며 지금 그녀를 맡고 있는 것은 과거의 두려움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그 두려움을 쉽게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녀는 뛰어내려서 발목 수갑을 스스로 부수었다. 그녀는 하이에나를 쫓아내기 위해 소리쳤고 손목 수갑을 부수어 그 소녀를 풀어주었다. 노예 상인은 호랑이 떼를 풀었지만 모두 안나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녀는 그를 찾으러 급히 달려갔고 그는 항복해야 했다. 그녀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열쇠를 요구했다. 안나가 소녀가 부모님과 재회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어쩌다 보니 우연히 알라딘이 여기에 있었다. 알라딘은 자신이 카라반과 함께 여행하다가 큰 바위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붙잡혀서 이곳에 속박되어 있었다. 누군가 알라딘에게 음식을 찾아주었고 바로 이 순간 카라반 지도자가 용병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구하러 왔지만 에르고가 이곳을 휩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라딘은 네일라와 사샤를 다시 만나 기뻤다. 네일라가 전에 언급한 소녀는 사실 알라딘이었다. 그는 알리를 만나기 전에 그의 무리와 함께 여행을 했고 그 후 일들이 이어졌다. 알라딘은 사실 원래 마을로 돌아왔지만 알리를 찾지 못해 계속 여행을 하기로 했고 지금은 안나와 함께 그녀의 고향으로 가서 알리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고 다음 날 아침 알라딘과 안나는 자신들만의 길을 가기 위해 카라반에서 떨어졌다. 한편 그 소굴에서 탈출한 3명의 강도들은 길을 떠돌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금, 은, 보석으로 덮인 채 잠들어 있는 술 취한 젊은 남자를 보게 되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신바드였다. 신바드의 이야기를 요약한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화면 모서리에 있는 아이를 클릭하거나 댓글에 남겨둘 테니 찾아서 보세요. 다시 알라딘으로 돌아옵니다. 안나는 여기서 알리가 지나갔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갑자기 둘은 완전히 가진 것을 도둑맞은 젊은이 신바드와 마주쳤고 알라딘은 그에게 잠시 입을 옷을 빌려주어야 했다. 알라딘 일행의 이야기를 들은 신바드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보려면 언덕을 올라가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들이 언덕을 오르자 그들은 둘 다 안나의 어둠의 영토로 가는 배들이 있는 항구 도시를 보았다. 이곳은 바다에서 나오는 무역 자원 덕분에 매우 부유하고 강력했다. 그러나 이곳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서 여전히 저개발 도시로 간주되었다. 신바드는 그들을 최고의 호텔로 데려갔고 그들의 숙박비를 지불해주겠다고 했다. 신바드의 부하들이 그를 다시 찾아와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가자 신바드의 동생 자파르는 신바드의 몸에 있던 물건들이 다 어디 갔는지 물었다. 그는 모두 도둑맞았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바드가 신경 써서 보관하지 않았던 미궁의 마법 아이템들이라고 말했다. 이제 알라딘과 안나는 그들의 방에 들어갔다. 알라딘은 하녀에게 언제 암흑 영토로 가는 배가 있는지 물었다. 한편 신바드는 이곳의 왕을 만나 그의 나라와의 무역로를 다시 연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몇 가지 문제로 아직 가능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알라딘 측에도 골칫거리였는데 최근 안개 여단이라는 이름의 도적단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개를 이용해 왕실 금고와 귀족들을 털었다. 도둑질한 재산은 일반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으로 여겼다. 그와 동시에 도적단은 새 리더를 맞이하면서 더욱 강해졌는데 그 리더는 바로 알리바바였다. 신바드는 왕의 도움 없이 안개 여단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이곳과의 무역권을 다시 얻게 될 것이었다. 신바드는 알라딘을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자파르를 소개했고 여기 있던 다른 사람은 안나처럼 전사 부족 출신의 마수르였다. 자파르는 신바드가 신성한 그릇을 모두 잃은 지금 어떻게 도둑들과 싸울 계획인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알라딘이 에르고를 불렀다. 그는 알라딘이 마귀임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명성을 소개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자 7개의 던전을 정복하고 7명의 진의 주인이 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알라딘의 얼굴은 무표정했는데 그는 진심으로 신바드의 명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알라딘은 마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신바드는 마기가 뿌리 에너지를 사용해 쉽게 진을 소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일반 사람들은 몸 안의 근원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마기는 주변의 근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신바드는 알라딘에게 안개 여단을 무찌르는데 도움을 요청했다. 안나도 무역선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동의했다. 그녀는 어두운 영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알라딘은 이곳의 왕이 강도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면 왕에게 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했다. 신바드는 안나 같은 소녀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강하게 발을 구르자 신바드는 방금 한 말을 철회했다. 그때 자파르는 다가오는 강도 사건에서 두 곳만 목표로 삼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도들이 이 두 곳만을 목표로 삼도록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그들은 여전히 강도 집단이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걱정했지만 신바드는 강도들이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의 범죄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자파르와 알라딘의 그룹은 한 곳을 지켰다. 자파르는 알라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록 신바드가 모든 신기의 배를 빼앗겼지만 그가 가진 7회의 왕이라는 칭호는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편 신바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민들이 그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빈민가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귀족이 반쯤 먹다 남은 닭다리를 던져 그들끼리 싸우게 했지만 신바드는 귀족들에게 억압당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알라딘의 일행은 신바드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갑자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장소의 병사들이 갑자기 서로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자파르는 이 붉은 연기가 환각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제로 도적들이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처치한 후 다른 강도가 동료들이 침투할 수 있도록 벽을 부식시키는 산성 생성 능력을 가진 검을 꺼냈다. 하지만 자파르는 그들을 묶기 위해 발사체를 던졌다. 그러나 그가 뛰어내리자마자 마법 무기를 든 또 다른 사람이 자파르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안나도 싸우기 위해 뛰어내렸지만 그에게 묶였다. 알라딘은 알리를 찾고 있었고 그가 에르고를 불러 그들의 길을 막아섰을 때 알리 자신이 알라딘 앞에 나타났다. 알리는 에르고가 그의 친구를 무서워하게 하니 에르고를 돌려보내달라고 알라딘에게 부탁했다. 알라딘은 그의 말을 따르며 알리에게 그들의 약속, 함께 세상을 탐험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기억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알리는 알라딘을 지나쳐가며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알리는 칼을 꺼내고 진 아몬에게 불을 내려 탈출로를 열라고 불렀다. 다음 날 신바드는 미스트 여단의 던전을 정복한 사람과 알라딘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편 알리는 신바드에게서 훔친 3명의 도둑을 모집하고 이 그룹의 규칙을 기억하라고 상기시켰다. 부자에게서 훔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만약 그들이 자신을 위해 착복할 의도가 있다면 즉시 추방될 것이다. 떠날 때 검은 마법의 검을 가진 청년 카심은 알리에게 그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 아이들이 나아지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카심은 알리에게 그들이 슬럼가에서 함께 고생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며 이곳을 변화시키자고 말했다. 알리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 자신의 은인이며 가장 친한 친구인 알라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또는 둘, 많은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알리는 잠들기 직전에 안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알리에게 그의 변심과 알라딘을 배신한 이유를 물었다. 알리는 할 말이 없었고 안나는 그를 은신처에서 데리고 나와 알라딘을 만나게 했다. 새 도둑은 이제 일당에 합류할지 아니면 신바드의 신성한 물건을 팔아 돈을 벌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제국의 지폐가 이 도시에 유통되고 있었다. 자파르는 이 도시도 공주렌이 다스리는 제국의 식민지임을 알렸다. 신바드는 알라딘에 대해 묻고 알라딘이 의욕을 잃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라딘은 이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알리를 무시하기로 했지만 그의 몸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알라딘은 다시 알리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실망스러웠다. 갑자기 안나가 알리를 여기로 끌고 왔다. 그 후 둘은 계속 상관없는 이야기만 해서 안나는 알리에게 본론을 말하라고 했다. 안나는 알리에게 그의 도둑단이 이 도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냐고 물었다. 도둑단의 공격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이미 가난한 이곳이 더욱 가난해졌고
이는 결국 사람들의 착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알라딘은 이런 나쁜 이야기들은 피하고 싶어하며 먼저 즐거운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알라딘은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알리는 카심에 대해 둘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어릴 때부터 알리와 카심은 자주 싸웠지만 함께 잘 협력하기도 했다. 알리의 어머니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카심의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주 아이들을 학대하고 알코올 중독자였죠. 어느 날 카심의 아버지가 사라졌고 그래서 알리의 어머니가 카심 형제를 입양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알리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카심이 나서서 두 동생을 지키며 셋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점차 카심은 도둑질을 하는 무리에 합류하게 됐죠. 알리는 카심을 도우려 했지만 카심은 자신이 아버지처럼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알리가 어머니처럼 착하고 밝게 살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항구 도시의 왕이 알리를 찾아와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알리의 어머니는 왕궁에서 일하는 하인이었고 왕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그 당시 왕은 아이를 거부했었고 이제 와서 다시 찾으러 온 거였어요. 알리는 카심이 자신을 여기 붙잡아 둘 거라고 생각했지만 카심은 오히려 알리를 매몰차게 쫓아냈고 그래서 둘은 싸운 후 알리는 왕궁으로 떠났어요. 궁전에서 3년이 지난 후 알리는 지식과 검술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다. 그리고 어느 날 알리는 몰래 궁전을 탈출해 슬럼으로 돌아갔지만 이곳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는 여기서 카심을 만났다. 두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알리는 카심에게 탈출을 위해 넘어졌던 이야기를 어리석게도 말해버렸고 그래서 카심은 알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두워졌다. 알리가 돌아왔을 때 카심은 누군가를 알리 뒤에 붙였다. 알리는 왕 아버지와 만나라는 소환을 받았고 왕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알리가 후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알리가 자신이 키운 사람 중 최고의 인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알리가 밖으로 나가자 카심이 궁전에서 물건을 훔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했다. 알리는 기절했고 카심은 궁전을 불태웠다. 알리는 원래 도시로 떠돌아다니다가 니로에 점차 다가가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일을 시작했다. 밖에 있던 스팀베드와 자파르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엿듣고 알아차렸다. 아나는 카심이 한번 배신했음에도 왜 알리가 여전히 그를 따르는지 궁금해했다. 알리는 알라딘과 헤어진 후 이 도시에 왔고 이곳의 빈곤함을 목격했다고 마지못해 이야기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고 이 빈곤이 미스트 조직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히도 카심이 이 조직의 리더로 나타났다. 카심은 수년 전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을 공격한 이유를 알리에게 설명했다. 과거 빈민가에 역병이 돌았고 카심의 여동생도 감염되었지만 왕은 그들을 빈민가에 격리시켜 두기만 했을 뿐 치료할 약을 주지 않았다. 그의 여동생은 전염병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그는 왕을 미워했다. 그는 처음에 알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알리가 친구들을 도와주지 못한 자신을 괴롭힐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알리는 카심의 무리가 결국 도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쓰레기처럼 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도둑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알리는 부자를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목표를 향해 무리를 이끌었다. 알라딘은 알리가 이제 유목민 노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도 모두의 안전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알라딘은 알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알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 알라딘은 그를 지원하여 해결책을 찾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카심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알리를 구출하는 한편 신밧드를 사냥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밧드도 그들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장비가 없어도 루크의 힘을 사용하여 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심은 알리를 옥상으로 끌어올렸고 신밧드의 일행도 달려 올라갔습니다. 마수르는 카심의 사람들과 맞닥뜨려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카심이 마법의 검으로 신밧드를 구속했을 때 신밧드는 루크를 사용하여 탈출했습니다. 신밧드는 카심을 붙잡고 두 지휘관으로서 결투를 하자고 알리에게 요구했지만 알리가 도망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알리는 이 도둑 무리가 파괴되는 것을 막겠다고 결심하고 신성한 장비의 힘을 사용하여 신밧드와 싸웠습니다. 신밧드는 그의 검술을 인정했고
신성한 장비의 능력과 잘 결합하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바드는 곧 그를 붙잡아 한 방에 알리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자파르는 그들의 운명이 교수형이 될 것이라고 알렸지만 신바드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 도둑 무리에 들어가 그들과 싸우고 싶어 했다. 자파르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신바드는 이 나라가 사람들을 극한으로 착취하고 있으니 이 무리가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설명했다. 카심은 신바드 같은 왕이 백성의 고통을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다. 자파르는 카심에게 신바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입을 다물라고 경고했다. 신바드는 그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알리를 데리고 이곳의 왕과 협상하고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이 나라의 왕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궁전 앞에 모이라는 공지와 이 도둑 무리의 수장이 이 나라의 전 왕자라는 발표를 보게 되었다. 궁전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본 신바들은 알리에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협상에 들어갔을 때 알리는 왕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이 왕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이 왕부로부터 후계자로 지목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가 여전히 몇 년 전 왕과의 사건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은 알리를 왕족 형제라기보다 평민으로 여기며 협상을 거부했고 알리를 해고하여 그를 극도로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이 순간 흑마법사가 도착해 알라딘을 지나쳤다. 그는 이 사람을 둘러싼 어둠의 루크를 감지했다. 흑마법사와 함께 온 사람은 신드바드를 만나러 왔다. 그는 제국의 은행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오늘 왕과 사업을 논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갑자기 흑마법사도 이곳에 올라왔다. 신드바드는 그를 유다라고 알아챘다. 그는 이제 제국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신바드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무역 특권은 제국에 허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곳은 신바드와 무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되었고 알리는 돌아와서 모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은 알리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바드는 이제 모두 앞에 나서서 발표하려 했고 알리도 불려나갔습니다. 그는 신바드와 함께 서서 협상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일어나 왕과 이 부패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바드는 그들에게 싸울 힘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만약 그들이 패배하면 그의 나라는 그들을 받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간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바드와 협력해서 재미있는 일을 찾고 싶어 했다. 자파르는 알라딘에게 이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막이라고 알려주었다. 상대는 알라딘을 알아보고 다가와 알라딘처럼 키 작은 사람이 막이라는 사실의 경멸을 드러냈다. 그는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알라딘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는 알라딘의 후보가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오늘 아침 왕에게 무시당했던 사람이 왕의 후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라딘은 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 후 양측은 진지하게 싸우기를 원했다. 신바드는 개입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마귀들 간의 싸움이라 신의 장비도 없는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두 마귀는 루치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공격했지만 유다는 이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루치로 보호받고 있는 것 같아서 루치를 사용해도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마법을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루치를 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그는 이렇게 번개 마법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라딘에게 번개를 던졌지만 소녀는 에르고를 부르며 그것을 막았습니다. 신성한 장비를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유다는 소년의 능력을 인정하고 안개를 집중시켜 물로 응축한 다음 얼리기 위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는 얼음 덩어리를 던졌고 에르고는 그것을 맞고 나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뛰어올랐습니다. 차가이는 여전히 얼음이 남아있었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에르고가 자신의 몸으로 방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알라딘은 에르고에게 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해 올라가려고 했지만 유다는 그가 에르고를 더 심하게 다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라딘은 에르고가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에르고는 돌아오지 않았고 알라딘은 그가 왜 그들과 싸우는지 이유를 물었다. 그는 그저 심심해서 누군가를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공격했고 알라딘의 친구들이 도우러 나섰다. 그는 알리가 약하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지만
알리는 그의 방패를 뚫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화가 난 그는 알리를 날려버렸다. 이때 에르고가 다시 일어나 싸우기 시작했다. 에르고는 계속해서 유다의 얼굴을 때렸고, 유다는 알라딘이 에르고에게 노후를 더 이상 주지 않아 에르고가 다른 사람의 노후로 싸운다고 그를 속였다고 비난했다. 결국 에르고는 더 이상 알라딘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큰 얼음 조각으로 에르고를 찔렀고, 에르고가 그를 즉시 붙잡아 부수었을 때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때 에르고는 완전히 제어를 잃었다. 알라딘은 에르고를 전혀 제어할 수 없었다. 더욱 안 좋은 것은 에르고가 주다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국의 또 다른 공주가 주다를 구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다. 에르고가 여전히 싸우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공격을 막기 위해 무기를 꺼냈다. 하지만 끝없이 막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녀는 무기를 사용해 앞으로 돌진하며 에르고에게 큰 구멍을 내었다. 에르고는 플루트 안으로 강제로 밀려났다. 알라딘은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타고 싸우며 주다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녀는 3명의 가면을 쓴 부하들에게 아래의 무고한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 뛰어내리라고 결정했다. 가장 큰 부하는 마세르에게 저지당했고 또 다른 부하는 자파르와 안나가 처리했으며 검을 든 부하는 알리와 대치했다. 공주 자신은 알라딘과 대면했지만 신바뜨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하고 알라딘에게도 진정하라고 말했다. 신성한 장비는 그런 상처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신바뜨는 공주에게 떠나라고 요청했으므로 그녀는 알라딘을 놓아주고 자신의 사람들을 철수시켜야 했다. 알라딘은 에르고의 별이 사라진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것의 에너지를 전송하려고 했다. 신바뜨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심각하게 다쳤는지 확인하러 갔다. 다행히도 아무도 죽지는 않았다. 안나는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꼈고 알리도 신성한 장비를 사용하여 알라딘을 도와줄 수 없었던 자신을 탓했다. 알리가 상처를 살피고 있을 때 갑자기 안나가 들어왔다. 안나는 알리의 상처를 살펴주다가 갑자기 자파르가 알라딘이 위험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그를 찾으러 갔고 알라딘이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인 것을 보았다. 플루트는 여전히 그의 노후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신바뜨는 알리에게 알라딘에게서 플루트를 제거하고 방으로 데려가라고 말했다. 신바뜨에 따르면 알라딘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너무 지쳐서 노후 에너지를 사용해 몸을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플루트가 알라딘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플루트의 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알라딘을 며칠 동안 이 상태로 놔둬야 했다. 그때 부대원들이 알리에게 안개에 갇힌 부대가 어떻게 될지 물었지만 신바뜨는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할 것이며 곧 지원군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군대가 도착했다. 알리는 그에게 검술을 가르쳐준 스승과 제외했다. 그는 알리의 형인 섭정왕과 함께 왔다. 신바뜨는 그가 내부자였음을 밝혔다. 섭정왕은 그들에게 궁전의 모든 정보에 대해 제공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수년 전 왕이 사망했을 때 그들의 형이 왕위에 올랐고 그 제국의 은행가가 와서 이곳의 경제를 회복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이 나라에 지폐를 도입했지만 이곳에서의 지폐 유통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지폐는 제국과 거래할 때만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가 더 인플레이션에 빠지자 정부는 그 은행가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고 그 후 나라의 모든 권리가 대출의 담보로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착취적인 세금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귀족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더 빌리기만 했다. 결국 왕은 국민을 담보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과거의 항구 도시는 이제 노예를 파는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 안나는 부지사가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여기 왔다는 것을 알았고 이 상황이 사라지기를 희망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알리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젊은 왕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부지사는 단 5일 후에 왕이 제국의 공주와 결혼할 것이며 그때 노예 거래에 관한 조약이 통과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5일 안에 그 왕을 전복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때 장군은 부지사에게 돌아가서 전적으로 알리에 의존하라고 말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알리는 의식을 잃은 알라딘 옆에 앉아 그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스팀바드는 그들이 아직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알리가 자신감이 부족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느꼈지만
안나가 들어와서 알리가 그녀를 노예 상태에서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여전히 알리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스팀베드는 자신이 너무 일찍 판단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안나와 알리를 불러 대화를 나눴다. 그는 제국이 최근에 강력해진 이유가 이마기의 지원 때문임을 밝혔다. 스팀베드에 따르면 마기는 미로를 소환하고 인간을 그 안에서 안내하는 능력으로 알려진 강력한 마법사들이다. 스팀베드는 한때 유다에 의해 만들어진 미로를 정복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신바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유다는 제국에 많은 미로를 만들어 제국을 지금처럼 강력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제국은 왕을 속여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그를 가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즉각적인 적은 이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스팀베드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 알리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알리도 자신처럼 미궁을 정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흥미로웠지만 알리는 자신이 미궁을 정복한 것은 전부 알라딘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너무 약해서 신바드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다. 신바드는 이 나라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상기시키며 알리가 이곳의 왕이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신바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 알리를 도울 것이라 했지만 알리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러 나갔다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알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때 갑자기 카심이 알리를 배에 태워 데리고 갔다. 카심은 왕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배후의 미스터리한 인물이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알리는 그렇게 하면 피를 흘리는 사람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카심은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알리는 분명히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죽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카심은 알리의 결단력 부족에 지쳐서 자신이 직접 봉기를 이끌기로 결심했다. 알리가 또 방해하면 다음엔 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알리는 신비드에게 돌아가 신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세상을 바꿀 힘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신비드는 그에게 첫 번째 단계는 신기와 힘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는 무기를 자신의 몸과 하나로 합치기 위해 대량의 에너지를 무기에 주입해야 했다. 그 형태는 신의 장비라고 불린다. 그는 자신의 불꽃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연습했다. 하지만 에너지를 다 소모한 후에도 여전히 충분히 크지 않았다. 알리는 스팀바드에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을 물었고 그는 신의 장비 근처에서 몇 시간 동안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투 중에 에너지가 바닥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방법이 아직 있다고 말했다. 훈련 후 스팀바드는 자파르에게 소식을 듣고 이전의 공주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만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녀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파르는 스팀베드가 일곱 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바람둥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알리는 이제 알라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알라딘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았지만 안나는 알라딘이 항상 알리를 좋은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알리를 돕기 위해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다. 안나의 말을 들은 알리는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심하게 되었다. 그 후 안나는 알리가 이상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고 갑자기 알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알리는 궁전으로 갔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시위하고 있었다. 그는 카심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행동했을지도 모른다. 알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왕을 만나기를 요청했다. 병사들이 거부하자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 알리는 그들을 멈추고 혼자 가겠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동안 이전의 공주는 정치적 결혼으로 인해 우울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할 왕의 얼굴도 보지 못했으며 그가 신바드만큼 잘생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은행가는 이제 공주의 지참금으로 왕에게 3명의 복면 전사를 주었다. 갑자기 누군가 알리가 왔다고 알렸다. 왕은 은행가에게 뭔가 하라고 지시했고 그는 가장 큰 전사를 싸우러 보냈다. 그가 내려오자마자 그는 3개의 코를 가진 코끼리로 변했다. 알리가 그에게 불을 던지려 했지만 그는 계속 물을 빨아들여 고압으로 알리에게 뿜어냈다.
알리는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신성 장비를 활성화하려고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불꽃은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코끼리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는 반격하면서 달렸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신을 시도했다. 그러다 집중하는 동안 다른 놈에게 맞았다. 그가 짓밟히려던 순간 모두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조언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를 바랐으며 어떤 사람은 그를 비난해 그를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알라딘이 그에게 빛을 주어 계속 일어나 싸울 수 있게 했다. 그는 이제 권력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자기 개발만이 진리였다. 그때 코끼리는 미쳐서 알리의 목숨을 빼앗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신성한 장비를 성공적으로 소환하여 코끼리를 반으로 쪼갰다. 그는 오직 검으로 변신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 검이면 충분했다. 그때 은행가는 원숭이 무리를 풀어주었다. 그들은 반으로 잘리더라도 2개로 회복될 것이다. 또 다른 원숭이가 나타났지만 안나가 알리를 도왔다. 그녀는 이 원숭이들을 처리할 것이니 그는 왕을 만나러 갈 수 있었다. 그녀가 외치자 원숭이들이 마비되었고 알리를 벽 너머로 던져버렸다. 원숭이는 지난번에 그의 속도에 놀라 안나가 피할 기회를 줬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아니었다. 이제 신밧드는 궁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원래 신밧드는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알리가 독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직접 해결해야 했다. 이제 알리는 마지막 상대와 마주했다. 그는 나병 환자였고 알리가 전에 상대했던 검객이었다. 알리의 검은 그의 검을 반으로 자를 수 있었지만 신성한 장비의 시간이 다 되어 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신밧드는 그에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진이가 흡수할 수 있도록 불을 만들어야 했다. 그는 기름 주머니를 던져 불을 붙여 신의 장비를 잠시 사용하여 나병 환자를 반으로 자를 수 있었다. 안나는 너무 많은 원숭이들 때문에 밖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승이 사용한 기술을 떠올리고 시도했지만 리더에게 도달하기엔 빠르고 강하지 못했다. 그녀는 근처 3군데의 모서리에서 연속으로 뛰어오르며 리더를 향해 돌진하여 그를 통과해 발로 차버렸다. 그녀가 뛰어오른 기둥들도 무너져 남은 원숭이들을 짓누르며 부숴버렸다. 알리는 왕의 방에 들어갔다. 왕은 그가 대화하러 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게 알리를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군사들에게 알리와 대치하도록 명령했고 부왕은 이에 반대하여 일어섰다. 그는 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군을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약하고 쓸모없는 것이 지쳤고 이제는 그의 형 알리를 도와야 했다. 공주는 밖이 시끄러운 것을 느꼈지만 이 궁정신하는 결혼 선물만 점검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유다는 이제 회복의 징후를 보였다. 안나는 밖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을 처리했다. 왕은 이제 부왕에게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압박감이 큰지 보여주었고 그는 부왕이 자신이 전복되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왕은 그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서 비겁자로 불렸다. 하지만 알리는 이 형제를 지키기 위해 나섰고 비열한 왕을 전복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그의 말은 더 이상 병사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공주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늙은 왕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퇴위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새 왕을 선출하자고 요청했다. 장군은 부왕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알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알리는 반대했다. 그는 제국과의 노예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이제부터 군주제를 폐지하기로 결심했다. 이 나라는 왕이 아닌 정부와 의회가 필요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거야. 이때 신바드도 도착했어. 그는 그가 설립한 7의 동맹의 외교관들을 데리고 왔어. 원래 그들은 이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알리를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알리는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 공주는 알리에게 이 나라가 제국에서 빌린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했어. 하지만 알리는 이 나라는 이제 남은 것이 없으니 붕괴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이곳은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대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거야. 하지만 그는 그렇게 뻔뻔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제안하는 것이었다면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그녀는 정치적 결혼에 의해 압박받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이 장소는 제국이 원하는 항해의 자유를 제공할 것이다.
그 대가로 제국은 이 나라를 살려줘야 했다. 공주는 전쟁과 상실 또는 자비와 이익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공주는 수락하지 않았지만 신바트는 알리의 새로운 나라를 자신의 동맹에 포함시켜 이곳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으므로 공주는 아버지 왕에게 보고하여 그가 결정하도록 해야 했다. 공주는 그런 다음 떠났고 방금 전의 대결 이후 약간 압박감을 느꼈으며 다행히 그녀는 그 돼지와 결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알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제국과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는 나가서 나라의 변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했다. 그의 연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지만 갑자기 은행가가 도시 전역에 검은 로크를 뿜어내었고 알라딘도 갑자기 많은 로크를 뿜어내며 그들은 갑자기 날아가 버렸다. 연설 후 알리는 나라를 바꾸기 위해 여기 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아직 알라딘과 모험을 떠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로크의 흐름은 지금 카심의 군대를 둘러싼 그 신비한 인물이 이끌고 있었다. 카심은 아직 궁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알리는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려고 했지만 카심이 매우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알리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며 카심은 그저 침묵 속에서 알리를 축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카심은 이 평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이 나라가 원래 국민의 것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했고 군주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국민이 겪었던 손실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 모든 죄를 왕가, 즉 지금의 알리에게 돌렸다. 환각을 일으키는 연기를 뿜어내는 칼은 사람들을 더욱 광기로 몰아넣었다. 알리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카심도 선택을 했다. 한편 알라딘의 의식은 피리에 들어가 에르고를 만났다. 에르고는 알라딘이 몸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내려다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카심의 그룹을 지원하던 수수께끼의 인물이 이제 은행가를 짓눌러 더 많은 어둠의 루크를 방출하게 했고 알라딘이 내뿜은 빛의 루크의 흐름을 완전히 압도했다. 이르모는 알라딘에게 운명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자들이 많다고 말한다. 알라딘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었지만 그에 반하여 일부는 흐름이 어두워지게 만들었다. 알라딘은 에르고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전투에서 죽었어야 했다. 알라딘이 에르고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르고는 옛 주인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했다. 에르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알라딘을 여기로 불러서 알리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알리의 운명은 왕이 되는 것이고 알라딘은 알리를 그 운명으로 인도해야 할 임무가 있다. 이를 위해 알라딘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므로 에르고는 그를 제니의 왕 솔로몬을 만나게 보낼 것이다. 에르고는 알라딘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을 아쉬워하지만 알라딘이 외부에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잘 지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다음 알라딘은 우주로 보내지고 목소리가 그의 길을 안내한다. 그는 가야 할 길의 끝에 도달하면 이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자파르는 알라딘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스루르와 함께 상황을 처리하러 나간다. 알리는 군사들을 나누어 민중을 통제하게 하고 자신은 카심과 대면하러 간다. 그는 카심의 부대의 진격을 막는다. 알리는 카심의 행동 이유를 묻자 카심은 군주제를 폐지해서는 안 되고 두 체제를 결합해 모두가 왕이 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카심은 마법의 검으로 알리를 묶어두지만 알리는 신성한 장비를 꺼내 그 모든 마법의 검을 부수고 카심에게 계속 진격하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카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알리에게 도전한다. 장군은 카심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알리가 행동에 나서기를 원한다. 알리는 아직 행동을 취할 수 없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제압당했기 때문에 카심에게 철회하고 모든 것을 멈춰달라고 반복해서 부탁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 카드가 남아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신성한 물체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함으로써 카심은 검의 진정한 힘을 풀 수 있지만 만약 그가 그것을 열 수 없다면 죽게 된다. 카심은 검으로 자신을 찔렀고 검이 반응한다. 보조검들이 하나씩 하늘로 날아올라 카심을 찌른다. 그는 그 후 거대한 악마로 변신한다. 신비로운 남자에 따르면 카심은 어두운 지니로 변했다. 그는 닿는 모든 것을 즉시 사라지게 하는 구슬을 던지기 시작한다. 아나는 알리를 위해 악마에게 달려가 발로 차서 쓰러뜨린다. 그의 한 번의 공격으로는 악마를 쓰러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악마는 주변에서 어둠의 루크를 흡수하여 회복하기 시작한다.
어둠의 루크가 있는 한 악마는 계속 재생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녀의 증오를 듣는 한 어둠의 루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나는 악마에게 달려가지만 악마의 중력 제어 능력에 의해 내던져진다. 신바드는 전투에 합류하여 알리가 악마를 끝낼 수 있도록 막아준다. 알리는 카심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알리는 악마를 찌르기 위해 돌진하지만 어둠의 루크가 그의 검을 밀어낸다. 그는 지니에게서 더 많은 힘을 빌려 팔 갑옷을 얻지만 카심의 이미지가 다시 나타나 그를 주저하게 만들고 물러서게 한다. 신바드는 그렇게 더 강하게 부식된다. 신바드는 던져지지만 카심의 최근 출현으로 잠시 악마가 약해졌다. 신바드는 알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 행동하길 원한다. 그는 여전히 주저하고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위해 싸우러 나선다. 모두의 결의를 보며 알리는 힘을 되찾는다. 신바드도 그가 돌진할 수 있도록 조금 기여한다. 그가 악마에 다가가려 할 때 유디아가 나타나 알리를 밀쳐낸다. 알리는 기회를 놓쳤고 신성한 장비를 사용할 힘이 없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주디아에게 알리를 빨리 제거하라고 한다. 알리가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파르와 마스라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고 3명의 도둑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신바드뿐이라며 그에게 물건을 돌려주기로 결심한다. 멀리서 알라딘도 빛의 흐름 룩을 타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추각은 마법으로 악마를 조종하기 시작한다. 그는 또한 신바드를 가둬두고 악마를 더 크게 만들어 알리를 철저히 처리하려 한다. 아나는 알리가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고 알리는 자신을 악마 쪽으로 던져달라고 요청한다. 알리는 알라딘처럼 자신의 몸에서 에너지를 끌어내 마지막 일격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한다. 아나는 알리의 결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리가 위로 올라가자마자 유데아에게 밀려났다. 그는 악마에게 검을 주고 알리의 신성한 장비를 부수기 위해 달려갔다. 알리는 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다. 아나는 알리의 결단을 무시할 수 없었고 매번 그를 도와주었다. 이 순간 알라딘이 알리를 돌아왔다. 추각은 알라딘이 정령을 불러내 싸우기를 원했지만 에르고는 더 이상 알라딘과 함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알라딘은 루치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르고의 복제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알라딘이 모든 힘을 다해 유대와 악마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잠시 사라질 뿐이었다. 그는 아나에게 신밧들을 데리고 도시의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부탁했고 동시에 자신이 아직 유대를 이길 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알리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알리에게 사람들이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희망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알리였다. 희망 덕분에 알라딘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신비로운 남자는 알라딘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었음을 알았다. 그 후 알라딘은 화염 주문을 만들어 알리에게 던졌고 그의 검이 이를 흡수하여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게 했다. 알리는 앞으로 돌진했고 알라딘은 뒤에서 지원했다. 알리는 검을 악마에게 꽂는 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악마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알라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유대에게 두통을 일으키며 그를 무너뜨린 몇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알라딘은 알리에게 어둠 속에서 카심을 끌어내야 이 어둠의 진이 사라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카심은 오래전부터 알리의 낙관주의를 증오해왔다고 고백했다. 카심은 항상 알리를 자신처럼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길 원했다. 알라딘은 이 말이 알리에게 상처를 줄 거라 알았지만 알리가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카심은 알리가 왕족의 피와 친절한 어머니를 가진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자신은 끔찍한 아버지만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운명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강요된 운명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알리는 자유로워지며 카심이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알리는 카심이 언급한 자신의 것들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신경 쓴 적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슬럼가에서 태어난 카심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생존을 위해 힘들게 싸워야 했다. 카심은 알리에게 그가 사라진 동안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전염병이 퍼지고 그의 여동생이 죽고 그리고 전체 슬럼이 격리 조치로 불타게 된 일, 그리고 그 신비로운 사람에 의해 안개 부대가 결성된 이야기까지. 알리는 자신이 카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항상 카심과 비교당하고 지목당할까 두려워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카심은 마음을 바꾸었다. 카심은 자신도 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알리에게 따라가려고만 했지, 알리가 두 사람이 평등해지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사라지고 어두운 정령이 점차 부서지고 있었으며 카심은 이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카심은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고 알리와 더 많이 대화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떠나기 전에 카심은 알리에게 자신의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여동생을 매춘부에게 팔려 했을 때 그를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지만 카심에게 그가 자신만큼 사악하다는 독서를 잊지 않았다. 알리는 이제 카심을 쫓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악마는 공식적으로 사라졌고 그 신비한 남자는 유다를 뒤에서 데려갔지만 가는 도중 신바드 일행에게 기습당해 쓰러졌다. 신바드는 그 후에 지쳐 있었지만 문제의 일부분만 해결했음을 알았다. 신비한 남자의 몸에서 뱀이 기어 나왔다. 최근 사건의 배후에 있던 교회 전체는 알라딘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들에게는 알라딘을 위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알라딘은 알리에게 그만 울라고 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으면 누크의 흐름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알리가 그의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알라딘은 알리에게 사람들이 죽을 수 있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알라딘은 또한 모두가 가족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카심과 그의 누나는 흐름으로 돌아가기 전에 알리를 한 번 더 만나기 위해 돌아왔다. 신바드는 돌아와서 마법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보았다. 오래지 않아 알리는 나라를 재건하고 의회를 세웠다. 그는 여전히 알라딘과 모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신비로운 남자의 시체에서 나온 뱀이 알리의 손을 물었다. 장군이 뱀을 빼내고 그것이 독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제국의 대규모 함대가 해안에서 목격되었다. 신바드는 제국이 여기에 온 목적을 알지 못했지만 알리가 아직 의회와 함께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법국가로 정복할까 걱정했다. 혹은 알리를 붙잡아 나라를 통제하려 할 수도 있었다. 알리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고 그들과 맞서고자 했다. 그러나 신바드는 알리를 기절시켰고 알리가 깨어났을 때 그는 다른 곳으로 향하는 배에 타고 있었다. 자파르는 그것이 신바드의 나라라고 알렸다. 신바드는 동맹의 대표로서 직접 제국으로 가서 협상했다. 몇 달이 흘렀다. 안나가 마스라와 훈련을 하는 동안 신바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바드는 자파르에게 모두를 모아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신바드는 그가 알리의 나라가 제국의 보호 아래 자유를 얻도록 도왔지만 국경과 세금에 대한 통제는 제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신바드가 도울 수 있는 전부였다. 알리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준 신바드에게 감사했다. 알리는 나라를 비밀리에 돕고 싶었지만 신바드는 그림자 조직이 알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전에 일어난 모든 전쟁과 나쁜 일들은 그 조직의 개입 때문이었으며 알리의 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도 포함된다. 신바드는 알리가 그 조직을 무찌르기 위한 퀘스트에 도와주기를 원했다. 그는 여기서 알리와 알라딘의 능력을 훈련시킬 것이다. 편리하게도 근처에 바다 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가르쳐줄 튜터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바다 괴물을 만난 사람들은 사냥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모두 기뻐했다. 신바드의 8장군이 등장했고 마법사와 검객 2명이 시연을 위해 선택되었다. 마법사는 바다 괴물을 제압했고 검객은 즉시 그것을 처리하여 목을 베고 내장을 제거하고 고기를 뼈에서 분리한 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신바드는 알라딘에게 그의 튜터인 마법사 라이하를 소개했다. 알라딘이 그녀의 큰 가슴을 보고 껴안았을 때 나이아는 그를 끓여버리고 다시는 변태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검객은 사켄으로 소개되었고 알리의 튜터가 될 것이다. 사켄과 나이아는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신바드는 오늘 밤이 축제이니 싸움을 미루라고 부탁했다. 알리는 이곳에서 바다 괴물의 공격이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바드는 그 공격을 축제로 만들어 나라를 번영하게 했다. 신바드는 8장군을 소개하기 위해 알리 일행을 불렀다. 자파르와 마수르는 이미 그들을 알고 있었다. 다음은 신바드의 이야기에서 등장한 북극 부족의 전사 히나였다. 그 다음은 드라코라는 전에는 인간이었으나 이제는 용과 같은 사람, 그의 아내도 곁에 있었다.
확실히 남의 아내는 항상 최고이자 독특한 존재다. 두 명의 교사, 나이아와 사케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다음 사람은 피스티였고 마지막으로 신바드의 이야기에도 등장했던 여주인이 있었다. 모두 연합국 출신이었으며 알리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자파르는 신바드에게 제국의 공주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신바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희나는 그에게 아직 아내가 없으니 결혼을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곱 바다를 주름잡는 여심 사냥꾼 신바드는 이 섬의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애인이 없었다. 이후 아나는 알리를 만났고 알리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자신을 따르려 하는지 물었다. 아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느꼈기에 계속 따르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 알라딘은 그녀가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나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둘 중 누구도 아나의 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리는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곧 알라딘은 나이아에게 마법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알라딘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은 강력하지만 기본적인 것에 불과했다. 여러 명령어를 조합하여 알라딘은 이런 변장 같은 주문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가 마법을 완전히 익힌다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다. 알리는 현재 검수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검을 사용해서 진이 아몬의 신성한 장비에 맞추고 싶지만 그의 단검은 부러져 있습니다. 신바드님이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바드님은 아몬의 표식을 다른 물건으로 옮길 수 있다고 알리에게 말해주지만 그것은 알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리에게는 아버지 왕이 처음 돈을 주고 사준 단검밖에 없습니다. 신바드님은 알리가 그 나라에 왔을 때 아버지 왕이 그에게 준 단검을 꺼내 보입니다. 알리는 신바드에게서 단검을 되돌려받고 아몬의 인장이 빠르게 옮겨졌습니다. 안나의 경우 신바드는 그녀를 창고로 데려가 알리의 진이 아몬의 힘을 담을 물건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지만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금속으로 된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착용했던 발목 족쇄를 꺼냈다. 이 족쇄는 알라딘이 그녀를 위해 부순 것이었다. 근육질의 남자가 그녀를 위해 잘라낸 것이고 알리가 공식적으로 그녀를 족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갑자기 제국에서 사절단이 도착했다. 두 대표는 하쿠 왕자와 이전에 등장한 공주 코지였다. 신바드는 제국에 있을 때 그녀를 만나지 못해 조금 실망했지만 그녀는 분노에 찬 채 칼을 뽑아 신바드를 찌르겠다고 위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몸을 모욕한 변태라고 믿었다. 자파르는 즉시 신바드에게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물었지만 신바드는 몰랐다. 함께 온 젊은 고문이 그날 일어난 일을 리카운트해야 했다. 신바드와 제국의 왕이 다음 날 아침 논의 중일 때 신바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공주 코지의 침대에서 깨어났다. 신바드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신바드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그날 정중하게 술을 마신 후 취했고 그래서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러 갔다고만 기억한다. 그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이유는 보통 그렇게 자기 때문이다. 공주는 그 당시 신바드를 감상하기 위해 연회장의 구석에 숨어 있었고 신바드가 나가자 그를 따라갔지만 누군가에게 약물에 취해 깨어났을 때 신바드가 그녀 옆에 있었다고 진실을 말해야 했다. 모두가 신바드가 공주를 약물로 범하고 그 후 밤에 그녀를 이용했다고 의심했다. 신바드는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려 했지만 신바드의 다른 사람의 딸에 대한 괴롭힘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서 모두 신바드에게 등을 돌렸다. 신바드는 그들에게 대한 과거의 감정을 꺼냈고 그들은 보통 신바드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지만 술에 취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신바드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공주 코기를 아내로 맞아야 했다. 신바드는 단호히 거절하고 라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라야는 두 사람의 룩 흐름을 다시 읽어야 했고 그 밤 신바드가 정말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공주는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 신바드의 침대에 놓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신바드가 졸린 상태에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공주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깨닫고 사과했지만 고문관은 신바드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주를 기절시켜 신밧을 누명 씌운 사람입니다. 그는 공주가 아이를 가지길 원했고
그러면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초기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신밧을 누명씌웠고 공주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할 수 있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있었던 2명의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참모가 덫을 놓았다는 사실을 자백해야 했습니다. 신밧은 체포되었지만 하루 왕자는 자신의 부하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기에 올 이유가 있었기에 신밧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남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참모는 나중에 공주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진심 어린 후회를 보였으나 자파르는 그의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루 왕자는 신밧에게 제국에 숨어있는 그들이 추적하던 조직에 대해 알렸고 신밧과 함께 제국과 그 조직을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신밧은 제국이 사라졌을 때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깨닫기 위해 하루가 더 성숙해지길 원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루에게 알리를 소개하며 가능하면 알리에게서 배우라고 말했다. 이때 알리는 세이켄에게 끌려가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였다. 세이켄이 가슴이 큰 2 여인과 바쁜 사이에 알리는 다른 근육질 여인을 만났다. 다음 날 알라딘은 마법 훈련에서 계속해서 진전을 보였지만 세이켄은 알리가 큰 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었다. 알라딘과 알리는 서로의 훈련 과정을 이야기했다. 안나가 이제 돌아왔다. 그녀는 족쇄를 2개의 발목 팔찌로 다시 만든 것을 자랑했지만 이 번거로운 사슬이 약간 방해가 되었다. 알라딘은 사슬을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순간 공주와 하루 왕자가 도착한다. 하루는 유목민 부족과 있을 때 누나 렌을 구해준 알라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공주 렌과 유목민 부족이 이제는 조화를 이루며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공주도 알라딘과 악수를 청했지만 그녀가 전에 에르고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던 때처럼 여전히 둘은 서로를 싫어하는 듯했다. 하루 왕자는 또한 알리도 겉으로는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제국이 그의 나라의 한 일에 대해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왕자가 말할 때 알리의 머릿속에는 왕자를 미워하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알리는 쓰러졌고 그의 손에는 몇 달 전 뱀에 물린 독이 많이 퍼져 있었다. 신밧드가 바다로 급히 뛰어가자 그 양의 독소로 인해 이전에 신비로운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신밧드는 그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독혈이 그에게 튀었다. 그는 알리와 신밧드가 자신에게 저주받았다고 밝혔다. 알리의 몸은 이제 어두운 룩을 생성할 것이며 알라딘이 솔로몬의 룩을 알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2개의 룩 흐름이 대립하여 알리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치료되지 않으면 어두운 룩은 알리를 악화시킬 것이다. 그는 그 후 주인공들의 무력함 속에서 떠났다. 신밧드는 알리에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말했다. 그는 미로를 정복해야 하며 그 미로를 지배하는 젠니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신밧드는 그의 신성 장비 수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을 것이다. 하루도 도움을 주고 싶어하고 미로 정복을 시도해보고 싶어 함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주다이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 배 위에서 알리는 계속 고민하지만 피스티는 알리가 독소 확산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일 남았으니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갑자기 바다 괴물이 나타나고 피스티는 플루트를 사용해 소통하며 괴물을 떠나게 한다. 피스티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알리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나 알라딘은 그 부분이 조금 작아 보인다고 생각하여 피스티의 말에 대해 다소 의심스러워한다. 하루는 이제 음식을 꺼내왔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요리한 것이다. 모두 하루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는 그들이 상상한 제국의 왕자와는 다르다. 알리의 머릿속 목소리는 여전히 그가 하루를 미워하기를 원하고 떠나기 전에 신밧드가 이를 듣고 이 목소리가 알리의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파르는 신밧드가 왜 자신의 저주를 풀지 않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알리의 그룹을 자극하기 위해 이렇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리의 그룹은 이제 그 미로가 있는 섬에 도착했다. 항구에서 알리의 그룹은 꽤 신비로운 2사람을 만났다. 한 작은 소녀는 알리의 그룹이 미로로 가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구하기 위해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 피스티는 이 장소의 미로는 근처에 오는 사람을 삼킬 수 있다고 소문이 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켜지면 나오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작은 소녀를 오래 데리고 갈 수 없어서 하루가 그녀의 부모를 찾아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다. 만약 이미 죽었다면 그는 그 미로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가는 길에 알라딘은 안나가 팔에 팔찌를 차기로 결정한 것을 알아차린다. 갑자기 그들이 미로를 보자마자 즉시 미로에 삼켜져 버린다. 미로에 들어가자 하루는 완전히 놀란다. 왜냐하면 이런 마법 같은 장소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많은 문들이 있고 이 문들 중 하나가 마지막 방으로 통할지도 모른다. 방에 들어가자 말하는 거북이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그들을 먹겠다고 요구하지만 물어도 아프지 않다. 그래서 모두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더 많은 동물들이 나타난다. 그런 다음 그들은 대규모로 모여서 그룹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하지만 알라딘은 그들이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유는 그들이 무단 침입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안나가 한 구멍을 발견하고 그들은 들어가서 큰 곰과 마주쳤다. 곰은 꿀을 요구하지만 그 그룹은 꿀이 없어서 곰이 그들을 공격한다. 하루는 아직 조금 충격을 받아서 안나가 공격을 막아주고 알리와 알라딘이 처치하게 한다. 화상을 입은 곰은 자신을 끄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문을 통과한 후 나무에 사람 얼굴이 있는 정원을 보았다. 자간이라는 이름의 요정이 나타나서 이것들이 이 정원의 음식으로 삼기 위해 그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나무에서 더 많은 정원의 주민들이 태어났다. 하루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지니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법뿐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그 마법은 알라딘이 되돌리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오직 자간만이 그 주문을 풀 수 있었다. 자간은 인간을 증오했고 인간을 섬기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 했다. 하루가 화가 나서 앞으로 돌진하자 자간은 어린 소녀를 위협하며 막았다. 자간은 근처를 방황하던 소녀를 붙잡아 포획한 상태였다. 자간은 그들이 보물방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후 자간은 사라지고 뒤에 문을 남겼다. 하루가 너무 성급해지자 알리가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 후 그룹은 함께 문을 통과하여 그들이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도전에 맞섰다. 이 방에는 떠다니는 바위들이 있어서 떨어지면 즉사할 것이었다. 자간은 알리가 마귀가 가진 신성한 아이템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 소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기괴한 소리를 내서 바위들이 미쳐 날뛰며 모두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하루도 모두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모두 방어 마법을 알고 있어 그의 물리 공격은 효과가 없었다. 알라딘은 훈련을 통해 더 다양한 마법을 사용해 괴물들을 공격하고 쫓아냈으며 알리의 검에 불을 더 붙여 마지막 괴물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게 했다. 그 후 그들은 서로의 크게 향상된 실력을 칭찬하며 함께 걸었다. 하루는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제니가 이 말을 엿듣고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하루는 안나와 함께 가다가 우연히 마법에 의해 조종되는 조각상들을 마주쳤다. 그 조각상들은 모두 돌로 만들어져서 안나의 물리 공격은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 하루는 자신의 에너지를 칼에 담아 그중 하나를 베었지만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금방 지쳐버렸다. 안나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알리와 비슷한 고집을 가진 하루는 그녀가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나는 싸울지 말지는 자신의 선택이라며 직접 나섰다. 돌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조각상을 들어 남은 조각상들에게 던져 산산조각 냈다. 하루가 의식을 되찾은 후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고 자간은 계속 하루를 모욕하며 모두에게 삐치게 만들었다. 알리가 다가와 자신도 책임이 있으며 하루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알리는 이제 자신이 왕자를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 이상 아무도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알리는 하루와 화해하고 영적으로 다시 연결되었다. 신바뜨는 나이하의 마법을 통해 여전히 알리 일행의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라이아가 만든 섬을 둘러싼 장벽이 파괴되었다. 장벽을 부순 이는 유다였다. 그는 회복되어 인사를 하러 왔고 자파르가 공격했다. 그러나 그의 힘은 마귀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신바뜨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여기로 왔는데 그건 왜 네 번째 마귀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사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마귀는 3명뿐이었다.
그 자신이 첫 번째 마귀였고 나머지 두 명은 아직 익명 상태로 살아 있었다. 그렇다면 왜 알라딘이 나타난 걸까? 게다가 알라딘은 그조차 들어본 적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온주된 목적이 자신의 조직이 신바드의 왕국을 겨냥한 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것과 그의 임무는 이곳의 방어 장벽을 제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알리에 쪽에서는 알라딘이 이 자겐이 진짜 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는데 그의 평소 힘으로는 여전히 신체 부위를 사용해 방어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이 미궁에서 만들어진 생물이었으며 진짜 진 자겐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알리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행한 행동에 화가 나서 달려가 검을 휘둘러 그의 머리를 베었다. 그러나 그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생되었다. 그의 진짜 몸은 이제 미로 깊은 땅 속에 있었다. 그 후 그룹은 그에게 속아 그의 진짜 소화관으로 바로 떨어졌다. 이 순간 안나는 알리의 지니에게서 빌린 힘과 함께 그녀의 체인을 사용했다. 그녀는 체인을 휘둘러 모든 일을 저지하고 이곳에서 모두를 구하기 위해 헤엄쳤다.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신성한 아이템을 나타내는 능력을 사용해 사기꾼의 진짜 몸을 태워버렸다. 그러나 그 힘은 안나의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게 만들어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기절했다. 그룹은 신비로운 인물과 함께 진짜 진이 자겐에게 다가가기 위해 마지막 문을 열었고 항구에서 만난 두 명의 신비로운 인물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여기 오는 것은 그들의 계획의 일환이었으며 분명히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둘 모두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르는 작은 소녀와 안나를 위험 지역에서 멀리 이동시켜 알리와 알라딘이 자유롭게 싸울 수 있도록 강요받았다. 알라딘과 알리를 상대하는 것은 한때 강력했던 왕국의 공주였지만 그녀의 나라는 무너졌고 그래서 그녀가 조직에 가입한 이유는 힘을 찾고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와 함께한 사람은 그녀의 기사 수호자였다. 알리는 다시 한번 누군가가 무기로 자신을 찌르며 어두운 진이가 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알리는 다시 한번 카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능력은 모래와 바람을 제어하여 모래폭풍을 만드는 것이었다. 알라딘은 알리를 깨워 상대가 카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전투에 돌입했다. 유다는 신밧이 그와 함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신밧과 싸우는 나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정보를 알리고 자신의 임무를 다한 후 떠나려는 것이었다. 유다는 또한 제국이 이미 미궁을 정복한 사람이 5명이나 있다고 알려주며 그들의 군사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신밧에게 알렸다. 그들과 협력하면 이 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쓸려 나갈 거라고 말했다. 공주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고 조직이 이곳을 공격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 후 그는 날아가 버렸고 신밧은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팔창군과의 회의를 소집해야 했다. 장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10일이 걸릴 것이다. 신밧들은 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8명의 장군에게 의존해야 했고 그들도 신밧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공주는 앞으로 나서서 유다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표현했다. 신밧들은 이곳과 제국 사이에 전쟁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미래의 문제였다. 지금은 조직에 의해 시작된 것이므로 신밧들은 그녀에게 전쟁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주는 자신도 던전 탐험가이기 때문에 신밧드와 함께 기여하고 싸우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진정성을 고마워했기 때문에 그녀의 귀환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 알리로 돌아가면 그는 기사와 싸우고 있었다. 알리의 움직임은 꽤 느려서 싸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 같은 쥐가 이마지에게 추천받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알라딘도 이때 날아가 버렸다. 두 사람은 서로와 적들 간의 격차를 깨달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알리는 자신의 주인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너무 큰 무기는 자신의 전투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는 칼을 본래 형태로 되돌리고 사용하기 쉽게 신성한 무기 형태로 변환했다. 이 작은 칼로 싸우는 특기를 살려 알리는 자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알라딘은 상대의 룩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마법을 사용했다. 나이아는 루크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무한 에너지원은 그의 힘이었습니다. 알라딘은 괴물을 성공적으로 묶어 최후의 마법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알리는 기사이의 사지를 무력화시켰지만
신비로운 인물이 개입하여 알라딘이 마법을 쓰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어두운 신비 아이템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지니를 다시 공주로 변환했지만 어두운 장비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녀는 싸우기 위해 돌진하고 모래 조정 능력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무기를 변화시키며 알라딘을 붙잡았습니다. 알리는 알라딘을 구하기 위해 와야 했고 함께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제 깨어났고 그의 사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무거운 갑옷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떠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는 알리가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들었지만 하루는 알리를 지원하기 위해 돌아왔고 안나는 그에게 보물 저장실로 끌려갔다. 알라딘은 두 사람이 곧 에너지를 소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알리에게 시간을 끌게 하기를 원했지만 신비한 남자는 조직이 현재 신바드의 섬으로 가고 있다고 알렸다. 그 이유는 신바드가 그들의 일에 너무 많이 간섭했기 때문이며 그들은 더 이상 신바드를 평화롭게 두지 않을 것이고 다행히 신바드는 현재 봉인된 상태였다. 그는 알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랐다. 그는 공주에게 하루를 살려두라고 했지만 그녀는 모두를 한 번에 끝내기 위해 궁극적인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신바드의 편에서는 적이 그들의 문턱에 도달했으며 장군들은 각자의 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 모두 어둠의 신성한 물건을 사용하는 자들이었고 신바드는 그들이 가져온 물건이 너무 적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알라딘으로 돌아가면 그는 이것이 궁극의 기술임을 깨달았고 신성한 물건을 사용하는 자라면 누구나 방법만 알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았다. 알라딘은 그녀의 주문을 깨고 싶었지만 기사들이 그를 막고 있었다. 알리와 하루는 알라딘이 주문을 깨트릴 수 있도록 기사를 맡기로 결심했지만 그 기사는 알리와 하루보다 여전히 너무 빨랐고 게다가 둘은 협력 방법을 몰라서 서로 따로 싸웠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알리의 사각지점이 노려졌고 하루는 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 양으로 변해야 했다. 공주의 궁극적인 주문도 완성되었다. 그녀는 세 사람에게 수천 개의 검을 던졌고 모두 피할 확률은 거의 0이었다. 한편 세이케는 이제 신성한 물건에서 그림자 분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적과 맞서야 했다. 숫자에 압도당한 세이케는 대처하기가 힘들었다. 마스라는 알라딘처럼 두 개의 진이 팔을 소환할 수 있는 상대와 맞닥뜨렸다. 마스라가 공격을 꽤 쉽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자 상대는 어두운 장비를 사용해야 했다. 장군들은 대체로 괜찮은 상황이었으므로 나이아는 조직도 힘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적은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피스티는 그녀의 바다 괴물이 이 검은 안개를 삼키도록 하였지만 바다 괴물은 안개에 닿자마자 즉시 부패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 안개가 섬을 휩쓸게 되면 어떤 생물도 생존할 수 없었다. 알리의 편으로 돌아가 그 그룹은 알라딘이 처음부터 많은 수마법을 사용하여 수증기를 만들고 마법을 사용하여 빛을 굴절시켜 그녀를 속여 투영물을 공격하게 한 덕분에 그 공격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았다. 마법사는 이제 마법이 다 떨어져 자신이 그 공주가 만든 모래 인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 동료의 곁에 있었지만 이제야 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 알리는 가까운 사람을 잃은 그녀의 고통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들이 한 일에 분노했으며 이제 그들이 너무도 비참해 보였기 때문이다. 공주는 알리에게 매우 화를 내며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했다. 알리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상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수수께끼의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을 때 그녀를 무자비하게 제거했다. 한편 마수라는 신바드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하고 그의 신성한 현현을 사용하기 위해 적을 찌르러 달려갔다. 사키는 상대방이 만든 수많은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신성한 현현을 사용하여 그의 검을 늘리고 적과 그의 그림자 모두를 한 번에 베었다. 공주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기어가고 있었다. 알리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과거의 이미지를 보기 시작했다. 그는 젊었을 때 기사가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장면을 보았고 그녀의 왕국이 전복되기 전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 왕국 전체가 불타는 장면을 보았다. 알라딘은 알리에게 그녀의 졸개와 감정이입하지 말라고 했지만
알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마지막 중요한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장면과 그녀의 죽음이 운명이라고 믿었던 반군에게 기사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는 점차 그녀의 감정을 흡수하며 운명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라딘은 누군가 운명을 저주할 때마다 그들의 루크시가 검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라딘은 알리를 다시 부르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남자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알리에게 그가 모든 생명의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알리의 왕국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게 했으며 이제 신바트의 왕국이 다시 전쟁 중이었다. 그는 알리가 이곳에 오게 한 이유로 그 공주가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게 만들고 하루가 팔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영화 초반부에 그 영주를 알리가 미로를 정복한 도시로 데려온 사람이라서 그를 미워한다면 그 어두운 신성한 물체를 사용해 그를 죽여야 했다. 그를 죽이는 순간 그는 공식적으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칼로 그 남자를 찔렀고 어둠에 환영받았다. 그동안 신바트, 신베드는 알리의 이미지를 보았고 알리의 그룹을 거기에 보내게 한 것이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알리는 공식적으로 어둠에 물들었고 어둠의 장비 세트를 얻었다. 알리의 이마에 있는 눈이 알라딘, 얼레던, 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에너는 돌아와서 알라딘을 돕기 위해 그 눈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알리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때 나알은 공경에 처했고 숨기 위해 안개를 만들어야 했다. 검은 안개가 신바트의 섬에 도달했다. 드레이코는 그들을 밀어내기 위해 불을 뿜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신바트의 군대는 퇴각해야 했다. 신바트가 자파르에게 여기에서의 전투는 분산작전이라는 것을 알렸다. 그들의 목표는 알리와 알라딘이었다. 카디안 공주가 신바트의 허락을 받아 도와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나타났다. 안나는 이제 완전히 알리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었다. 알리는 자신의 무기를 변형시켜 안나를 붙잡고 던졌다. 하루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진이 자간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자간은 하루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하루를 위해 나무 팔을 만들어준 후 사라졌다. 안나는 다시 앞으로 돌진했지만 알리에 의해 던져졌고 하루가 그녀를 받아냈다. 하루는 알리의 무기를 쳐내고 안나가 돌진하여 눈을 쳐서 부술 수 있도록 했다. 알라딘이 나머지를 처리할 거야. 섬으로 돌아온 나알은 안개가 다 떨어졌고 적에게 몸에 있는 모든 장비가 부서졌어. 그녀는 여전히 적을 조롱하며 자신에게 모든 힘을 다해 한 번 쏘라고 했지만 그 공격을 반사할 방패를 세웠어. 그 공격은 섬에 있던 검은 안개의 절반을 태워버렸고 그녀는 적이 부순 것들이 그녀의 에너지를 담고 있던 물건들이었다고 밝혔어. 즉, 그것들은 그녀의 힘을 억제하는 것들이었어. 그가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 여주인은 그에게 창 한 번만 찌르면 끝낼 수 있었어. 카비 공주가 전투에 참여하여 큰 파도를 일으켜 신바트 섬에 있는 모든 검은 안개를 날려버렸어. 한편 알라딘은 그의 마음속에서 알리를 찾고 있었어. 누군가가 살짝 밀어 알라딘이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었다. 알리는 이제 왜 알라딘이 아직 살아있는지 물었다.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 통제된다면 왜 사람들은 노력해서 일어서야 하는가? 알라딘은 그들이 함께한 이후 여러 번 운명을 극복했다고 믿었다. 계속해서 고통이나 절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스스로 당당히 서 있었다. 그 덕분에 알리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왔다. 그가 실수를 하면 바로잡으면 그만이었다. 알라딘은 성공적으로 알리를 감화시켜 그를 빛으로 이끌었지만 둘 다 남아있는 어둠의 근원을 바꾸길 원했다. 신비한 남자는 도망쳤고 신밧들을 만났다. 그는 신성한 장비를 사용했지만 사용할수록 점점 더 침식당했다. 하지만 신밧드는 이미 오랫동안 저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주를 무효화했다. 그의 저주가 신밧드가 받은 저주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어두운 뿌리는 이미 오래전에 타락했기 때문에 단순한 힘의 원천이었다. 알리와 알라딘은 이제 다시 그 신비한 남자를 마주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몸이 신밧드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이제 그는 저주의 정신적 악령일 뿐이라고 밝혔다. 원래 그는 운명에 저항하고자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세상에 어둠을 퍼뜨렸지만 알라딘은 운명을 거부하면 세상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알라딘에게 자신의 과거를 보여주었다.
그는 솔로몬 왕의 세 마법사 중 한 명이었고 정령의 왕이었지만 그는 어두운 마법사로서 빛의 마법사들과 그들의 세력에 맞서 여러 시대에 걸쳐 끊임없이 싸워왔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들 둘이 자신을 죽이거나 자신이 그들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알리는 그를 파괴하지 않고 그가 쓰고 있던 가면만을 베었다. 알라딘은 마법을 사용해 그를 솔로몬에게 되돌려보냈다. 그는 이제 솔로몬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 알리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나이트의 영혼은 흐름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주를 만났다. 알라딘은 카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카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알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기 때문이다. 알리가 깨어났고 안나는 기뻐하며 잠들었다. 그는 또한 하루가 던전을 정복한 것을 축하했다. 그 후 그룹은 던전에 흡수된 사람들을 끌어냈다. 알리와 알라딘은 함께한 짜릿한 모험에 서로 감사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이후로 많은 일을 겪었고 이제 그들의 모험은 계속되어 더 먼 곳으로 나아갈 것이다. 알라딘은 마지로서 알리를 앞으로 인도하며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났다.